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6학년도 1학기 수업이 이제 시작인데, 어, 자, 1장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슬라이드 보이시나요? 자, 슬라이드만 보이죠? 지금 채팅창이 보이거나 그러진 않죠? 아, 예.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보시다가, 좀 문제가 있으면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음, 자, 학습 목표. 음, 챕터 1에서의 학습 목표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걸 처음 이제 좀 접하는 시간이잖아요. 2학년 수업인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잘 쓰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알아가는 어, 과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발전 과정을 또 이해하는 게 한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양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를 분류한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게 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PC 같은 것들을 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됩니다. 그죠? 자, 이런 거 외에 이제 뭐 우리가 웹 서버,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형태의 좀 어, 강력한 컴퓨팅 능력이 강력한 컴퓨터도 존재할 수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손목에 차고 다니시는 이제 아이워치나 뭐 갤럭시 핏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조그만한 컴퓨터들도 이제 존재를 한다. 그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첫 주차는 좀 우리가 컴퓨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의 자, 구성을 보면은 자, 중요한 게 이제 보통은 이제 하드웨어라고 얘기하는 이제 기기가 있을 거고, 물리적인 장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에서 구동이 되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번 학기에 뭐 리눅스나 이제 뭐 OS가 이번 학기가 아니라 다음 학기죠. 네, 다음 학기 때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는 이제 위에서 얘기했던 요런 것들은 이제 소위 시스템, 예, 하드웨어 시스템 관련된 소프트웨어다 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앱이라고 보통 통칭 부르죠. 응용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구조에서는 아무래도 요 하드웨어,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 CPU 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비싼 파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면 이제 뭐 CPU가 이제 한 50만 원 정도, 그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80만 원 노트북 뭐 짜리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CPU가 거기서 한 40에서 50만 원 상당의 가격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반도체 분야가 요 기억 장치죠. 그중에서도 이제 뭐 주기억 장치는 세계적으로 큰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기억 장치. 이제 과거에는 뭐 하드 디스크를 주로 썼는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서버와 같은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필요한 곳에는 아직도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쓰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쓰시는 이제 이러한 랩탑에서는 주로 이제 SSD 많이 쓰시죠. SSD도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가 잘 하는 이런 플래시 메모리 계열의 반도체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캐시는 또 다른 이제 주기억 장치 중에 하나인데 일종의 조금 연산 속도를 아, 빠르게 하는 우리가 이제 기존의 이 CPU의 성능이 계속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데이터의 피드가 느려지는 즉 데이터 패스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가 큰 성능의 한계의 그 주요 원인으로 최근에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부터 사용되던 게 이제 이러한 캐시 기억 장치입니다. 캐시 기억 장치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이 CPU가 데이터에 접근하는 속도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버스의 대역폭 이제 우리가 버스가 다니는 차선을 이제 대역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도로에 물론 이제 버스 말고도 택시들이 다니긴 하지만 우리는 공영 도로를 이제 보통 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타고 다니는 버스는 일종의 데이터라고 우리가 비유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데이터들이 이 차로를 뭐 이렇게 다니는데 이 차로 폭을 갖다가 우리가 대역폭이다. 영어로는 밴드위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밴드위스를 넓혀야 우리가 그 도로에 다닐 수 있는 요 차량의 개수, 즉 다시 말하면 데이터의 개수를 늘릴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이제 속도, 우리가 보통 BPS라고 보통 부르죠. 초당 수송할 수 있는, 전송할 수 있는 비트 데이터량을 우리가 BP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쓰실 때 뭐 LTE를 쓴다, 5G를 쓴다 그러면 다운로드 스피드가 뭐 내가 측정해 봤더니 50mbps가 나오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초당 50mb를 전송할 수 있는 밴드위스가 어베일러블 하다, 사용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어떤 병목 현상, 밴드위스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주로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안에 이제 보드가 있고 이제 CPU와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베이스가 존재를 하는데 이게 이제 2D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전선의 개수, 와이어링 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되어 있고 그 자체는 이제 칩에 만약 이걸 무한정 늘린다고 하면은 어때요? 칩의 사이즈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폼팩터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랩탑 등은 점점 이제 작아지는 추세잖아요, 사이즈는. 그러다 보니까 또 화면은 줄어드니까 또 플렉서블 LCD를 써 가지고 LED를 써 가지고 이제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제 화면은 디스플레이는 키우고 이제 전체적인 폼팩터는 줄이고 사이즈는 뭐 요러한 것들이 최근 추세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CPU가 대역폭을 늘리기 위해서 이 사이즈를 키운다는 것은 이제 어불성설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성능은 끌어올리면서 반도체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어, 반도체 공정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2나노, 3나노급의 이제 물리학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반도체 공정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크기를 늘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 2D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3D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추세죠. 그죠? 음.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HBM 같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의 하드웨어 아키텍처 자체가 다양한 3D 적층 방식으로 반도체나 또는 이런 PCB상의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패키지 기술에서도 이제 점차적으로 3D 기술이 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CPU는 안에서 이제 연산을 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드웨어를 전체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제어 장치.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최소 단위 메모리입니다. 일종의 CPU 안에서 연산을 하기 위한 일종의 메모리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자, 이게 이제 CPU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점점점점점점점점이 있는데, 자, 요것들이 결국은 반도체에서 신호를 빼기 위한 하나하나가 단자가 되겠습니다. 단자, 리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수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개수를 셀 수 없을 정도죠. 그죠? 엄청난 아웃풋이 인풋 아웃풋에 대한 핀아웃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반도체를 이제 그림으로 그릴 때 이렇게 네모를 그리고 여기다가 바퀴벌레처럼 이렇게 다리를 갖다 이렇게 쭉 붙여가지고 이제 그리게 되는데 자, 이런 어떤 갓난한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깥에 입출력에 대한 리드를 이런 식으로 핀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PCB 기판에다가 이제
와이어링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쭉 있고 거기다 꽂아 여기다 이제 탑재를 해서 네, 여러분들이 뭐 이걸 갖다가 납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와이어링을 해가지고 이제 회로를 구성합니다. 그죠? 와, 학부 때까지는 그죠?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컴퓨터를 만들었던 적도 있지만 뭐 그거는 1980년대 얘기고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출력이 핀이 아닌 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특정 위치에 이 기판의 위치에 이렇게 점점이 이렇게 납이 붙어 있고 네, 여기에 열을 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딱 붙게 됩니다. 그죠? 출력에 대해서.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패키징 할 때 잘 안 붙여놓으면은 핀 간에 간섭도 생기고 여러 가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기장이 이제 여기 발생되면서 낮은 전압에 대한 신호 오류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드웨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핀에 대한 인슐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입력과 출력이 있죠. 그죠? 자, 이 중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메모리에 대한 데이터 패스 또는 어떤 제어를 위한 제어 패스 또는 이제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위한 어떤 핀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CPU는 하나의 컨트롤 디바이스다. 아, 그리고 이제 ALU다. 산술 연산 장치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이제 어떤 우리가 이런 반도체 중에서는 이러한 뭐 제어만 담당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능을 가진 칩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일부는 제어 기능이 없이 진짜 더하기 빼기 사칙 연산만 하는 여기 이제 산술뿐만 아니라 논리입니다. 그래서 에리스메틱, 산술, 로직은 논리 합쳐서 ALU입니다. 요거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칩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그것들이 다 통합돼서 하나의 칩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아, 우리가 중앙처리 장치다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 메모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그죠? 기억 장치. 그래서 CPU 내부에 레지스터라고 하는 최소 단위 기억 장치가 존재할 수 있고 또 내부에 이제 CPU 내부에 캐시 앞에서 얘기했듯이 임시 저장 장치입니다. 임시 저장 장치에 대한 기억 장치가 존재할 수 있고 이런 캐시들은 CPU 내부에 존재를 하는데 더 외부에다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의 아키텍처에 따라 가지고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메인 메모리 우리나라 반도체의 주요 수출 상품이 되죠. 요즘에 이제 D램 가격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이제 과거에는 뭐 한 20만 원 선 하던 게 지금 뭐 가격이 너무 올라서 거의 2배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판매하던 그, 어, 랩탑이 제가 샀던 게 한 120만 원 정도 했는데, 120, 130 했는데 이게 지금 한 150만 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똑같은 제품인데. 그래서 랩탑을 교체하려는 학생들은 좀 비용이 증가하게 됐어요. 작년에 사신 분들은 잘 아셨고. 지금 D램이
수급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이제 삼성이 이제 주요 D램 사업자인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주로 많이 생산을 하다가 지금 수요도 이제 많이 늘긴 했지만, 이제 기존 라인들이 이제 HBM으로 이제 많이 넘어가면서 D램 이 물량을 지금 이제 이 HBM 쪽이 소위 말해서 이제 마진이 높은 거죠. 이익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도 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하이닉스하고 이제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죠?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이제 뭐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제 뭐 디바이스 사업부가 있고, 여러 군데 쓰는 이제 모바일 그 뭐냐 갤럭시죠? 그 이제 랩탑도 만들고 그 사업부가 있고, 이제 가전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전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이제 사업군을 가지고 있고, 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요거 이제 메모리밖에 없습니다. 메모리. 자, 근데 이제 이 삼성이 하이닉스 매출의 제가 정확하게는 한 4배 정도 될 거예요. 3배, 4배. 한 4배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익률이, 음, 영업이익률이 비슷합니다. 두 개. 물론 이제 삼성이 훨씬 높긴 한데, 조금 높긴 한데, 한 1조 정도? 뭐, 그런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1조까지는 아니고, 몇 천억 차이가. 근데 이게 매출에 비교하면 사실상 그 영업이익이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이닉스가 이제 주요한 프로덕이 이제 HBM이잖아요. HBM이 이 수익률이 거의 한 30%에 육박, 100원을 팔면은 30원이 남는 거죠, 거의. 근데 D램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매출은 훨씬 적은데, 매출은 훨씬 적은데 수익은 삼성전자랑 비슷하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과거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있던, 옛날에 이 하이닉스가 이제 현대 반도체에 있다가 이제 망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좀 가지고 있다가 이제 넘기고 하다가 이제 SK가 인수를 한 거잖아요. SK가 인수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그 과거에는 불과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 이천에 있는 하이닉스 엔지니어들이 삼성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이닉스가 인센티브를 거의 안 주다 보니까, 이제 삼성은 그래도 매년 인센티브를 받았죠. 메모리 사업부가. 장사가 어느 정도 삼성이 세계 1위 사업자. 근데 요즘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또 들어서 알겠지만, 하이닉스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다 보니까 직원당 인센티브를 1억을 줬다고 해요. 이번에, 올해, 연말에. 근데 삼성은 이제 그 사업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인센티브 캡이 있어. 그래서 그 이상은 못 줘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나눠서, 워낙 회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익을 좀 분배를 해야 되죠. 그죠? 물론 이제 해당 사업부 우선 배정이 되게 하겠지만, 그래도 하이닉스처럼 1억을 준다던가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삼성에서 하이닉스로 많이 옮긴다고 해요, 직원들이. 세상은 좀 오래 살고 봐야 될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불과 20년 전에 망했던 회사, 어, 옛날 현대반도체가 2000년 초반에 망했거든요. 2000년 초반에 망했는데, 망한 회사가 불과 20년 만에 이제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1억을 줄 수 있는 회사로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을 기술 회사들은 이런 테크 기업들은 기술의 방향성을 선택을 하는 게 잘 선택하는 게 미래의 큰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게 좀 이제 좀 얘기가 길어져서 재미삼아 얘기를 하자면 이 HBM 이걸 처음에 개발한 것도 삼성입니다. 삼성. 네, 삼성에서 먼저 개발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요 HBM 자체가 이제 패키지 공정이 부공정이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게 사실상 돈이 안 되고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이 후공정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후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대량 생산, 대량 판매에 대한 소위 말해서 규모 경제에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이제 미래에는 이제 수요가 생기면은 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 당시로는 이제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발하던 임원이 선행 개발하던 임원이 하이닉스로 이직을 했어요. 옮겨갔어요. 그러면서 많은 인력들이 빠져나갔죠. 그 당시에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근데 이제 생각외로 그 타이밍이 AI가 일찍 온 거죠. AI의 이 발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생각외로. 그러다 보니까 이 HBM 수요가 너무 폭증해가지고 따라가지는 못하잖아요.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참 이 미래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미래에 뭐가 뜰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가서 뭐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는 것도 우스운 얘기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그래서 위에서 이제 그 기억 장치를 내부, 외부로 이제 나눠봤는데, 자, 내부 기억 장치는 이제 속도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빠르죠. 그죠? 속도가 여기서 빠릅니다. 이쪽 편에. 내려갈수록 점점 속도가 줄어들고, 그죠?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또한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는 뜻인 거죠. 음.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속도는 느려지는데 사이즈가 용량이 커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하드디스크, SSD, CD로 뭐 이런 것들은 싸죠. 근데 이제 사이즈는 크죠.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메인 메모리 자체는 조금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크게 분류해서 이제 D램과 S램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D램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주기억 장치가 되고 S램은 일부 이제 이 속도가 빨라요. 고속 기억 장치에 사용이 된다. 자, 그리고 세컨더리 메모리, 스토리지라고 얘기하는 보조 기억 장치는 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사용을 하고 이제 이 보조 기억 장치의 주요한 역할은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뭐 앱들, 시스템 OS, 뭐 시스템 프로그램 OS 같은 것들, 이런 데이터들, 사용자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CPU 연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진 않고요. 요것들은 이제 그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로 사용된다. 입출력은 이제 여러분들 쓰는 입력 장치들, 또 출력 장치들, 뭐 프린터도 있겠죠. 출력 장치. 요거는 입력 장치는 입력. 인풋이라고 부른다. 인풋, 입력. 출력, 아웃풋. 대표적인 게 모니터죠. 그죠? 그리고 뭐 스피커도 있고. 소프트웨어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게 OS입니다. OS. 그죠? 뭐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나 리눅스 뭐 이런 것. 그 외에 이제 시스템 운용을 위한 어떤 유틸리티들, 우리가 뭐 제어판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죠. 그리고 컴파일러, 실제 프로그램에서 컴퓨터에 동작하게끔 만드는 일종의 인터프리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앱입니다. 앱. 여러분 쓰는 다양한 앱이 있죠. 사무용 앱이나 또는 동영상 플레이어, 브라우저, 뭐 이런 것들. 컴퓨터의 발전 과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컴퓨터는 이제 굉장히 옛날에 이제 뭐 1645년도 정도를 보면은 기계식, 기계식, 기계식. 그래서 보면 뭐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주로 사칙 연산을 하기 위한 걸로 쓰였죠. 그죠? 또 그리고 1671년도에 라이브니츠가 개발한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곱셈, 나눗셈까지도 이제 대대로 이제 저걸 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뉴턴 이후에 이제 이 미분을 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아, 그 기계를 만들기 위한 이제 시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데이터를 갖다가 입출력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천공 카드를 이용한 뭐 구멍을 뚫은 거죠. 입력에. 그래서 카드 종이에다가 이제 구멍을 이런 식으로 뚫어가지고 일종의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일종의 컴퓨터와 유사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뭐 실제로 위에 이제 이러한 분석 기관에 해당하는 이런 실제 이제 마더 컴퓨팅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890년도 통계학자 홀러리스가 인구조사 자료를 처리하는데 사용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위에 이제 마크 원이라고 하는 게 최초의 이제 전기를 이용한 전기 기계식 계산기. 그래서 일종의 디지털 컴퓨터의 어, 탄생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44년.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전자식 디지털 컴퓨터의 개발 시도가 이루어졌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 반도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용했던 게 스위치로 진공관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진공관이 일종의 이제 열에 따라서 스위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진법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반도체도 이 진공관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on and off죠. 그렇죠? 스위치라고 하는 게 제공되는 게 on과 off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이 진공관이나 반도체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개의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뭐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뭐 이런 스위치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해 놨다, 그죠? 스위치 A와 B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AND가 되는 겁니다. A and B라고 하는 어, 교집합으로 되어 있지만 AND라고 하는 논리 연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게가 이제 불린으로 표현할 때 트루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일종의 진공관을 이용한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전자식 디지털 컴퓨터를 개발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실제 이제 컴퓨터 같은 컴퓨터, 1946년도 우리가 전쟁 당시에, 2차 대전 당시에, 포탄의 궤도를 이제 계산하는, 주로 이제 미분이죠. 그죠?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애니악이라고 하는 진공관을 무려 18,000개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인류의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애니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이제 위에도 1942년도에 만든 건 있지만 요거는 이제 시험적인 거고 사실상 대규모로 진짜 이제 컴퓨터를 돌려본 거는 애니악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죠? 어쨌든 이 스위치를 제어하기 위해서 6,000개를 제어해야 되는 회로가 필요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어, 뭔가 이 제어 회로를 좀 이제 제대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45년도 써놨지만 이게 뭐 다른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이런 게 동시대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 노이만 대표적인 맨하탄 프로젝트 일원이죠. 1945년도에 지금의 하버드 아키텍처를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게 게임 디오리입니다. 그죠? 게임 디오리. 거의 현대 마던 수학계에 있어서의 최후의 천재라고 불리는 폰 노이만이 지금의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를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 구조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면 기억 장치라는 것을 이제 만들고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CPU와 메모리 아키텍처에 준하는 애드 사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패치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지금 마던 컴퓨팅 아키텍처를 제안했다. 그 이후에 이제 전후에 이제 에드박이라고 하는 이제 계속 에드삭에서 발전한 형태의 컴퓨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 기억 장치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그 이후에 요 중간적이고 이제 유니박이라고 해서 여기 문제 놓이긴 했는데 이제 나중에 1954년도 넘어서 이제 GE가 요걸 갖다 상용화 시켜가지고 이제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컴퓨터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에드박
이후에 거의 같은 시스템이긴 한데 상용화시켜서 대량으로 이제 배포한 게 처음으로 배포한 게 유니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업들이 사다가 이제 보조 기억 장치를 두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주로 이제 배치 프로그램이에요. 뭐 사용자가 뭐 일일이 뭐 입력해서 쓰고 이런 거라기보다 주로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 처리해야 될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제 주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배치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일렬적으로 계속 처리하는 그러한 형태의 최초의 컴퓨터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확장을 시킨 게 IBM입니다. IBM. 그래서 뭐 자기 보조 기억 장치에 좀 더 자기 드럼, 자기 테이프 같은 대용량 보조 기억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상업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IBM의 약자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의 약자이 뭐냐면은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전 세계적인 어, 비즈니스를 위한 기계를 만드는 회사다. 그게 IBM 그죠. 그래서 유니박을 가지고 GE에서 만든 내용을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그 컨설팅도 하고 이제 뭐 주로 회계 그죠? 장부 계산들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쓰는 걸로 치면 ERP에 해당하는 그런 기능들을 넣어가지고 회사마다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지금의 퍼스널 컴퓨터를 가장 이제 선도적으로 이제 만든 것은 이제 이 IB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보시면 튜링 머신 자체는 일종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차 대전 중에 튜링 잠시 헷갈린다. 튜링은 1936년도에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어, 뭐 일종의 이제 기계식 저기 뭐야 컴퓨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저도 이제 그 뭐냐 영화를 보고 이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다들 보셨죠, 그죠? 그 결국은 이제 이그니마 그죠? 그 이제 독일 애들 암호화하는 사이퍼링 하는 이제 머신이 있어요. 이그니마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핵을 하려고 그죠? 앨런 튜링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 영화를 그린 게 이제 뭐냐 영화 이름이 뭐죠?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배우가 이제 좀 유명한 배우인데 뭐 셜록인가 뭐 이런 데 나오고 그죠? 그 친구 뭐야? 닥터 스트레인저스. 응?
한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보트 그 암호를 이제 핵을 해가지고 2차 대전을 조금 더 조기에 저기 종전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나치들이 이제 매일 이제 어, 그 소위 말해서 랜덤 키죠. 그 사이퍼링 하는 랜덤 키를 바꾸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계속 그 수학자들이, 영국 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해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죠? 그 이제 워낙 매일 바뀌다 보니까 이제 추적이 안 됩니다. 패턴을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빨리 패턴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조합 문제죠. 그죠? 그걸 빨리 찾기 위해 가지고 이제 기계식 컴퓨터를 만드는데 이제 그게 튜링 머신. 영화를 한번 안 보신 분들은 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지금의 이제 뭐 이후에 그 당시에도 이제 튜링 머신 보면 천공 카드를 사용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후의 전자식 컴퓨터와는 좀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전기 기계식 컴퓨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후에 나오는 뭐 애니악이나 애니악 수준의 컴퓨터라고는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애니악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컴퓨터가 그 전자식 컴퓨터로 굉장히 발전한 형태의 컴퓨터입니다. 자, 그래서 세대별로 앞에서 얘기했던 컴퓨터들을 조금 나눠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계식 컴퓨터는 제외하고 주로 이제 전기 전자식 컴퓨터만 얘기를 하는데 1세대는 스위치를 진공관을 써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애니악부터 유니박까지 그리고 이제 2세대 7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트랜지스터가 개발이 됩니다. 이제 요때 이제 그 트랜지스터 개발로 인해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인류의 발전은 사실 노벨상을 보시면 잘 압니다. 그죠? 해마다 노벨상을 누가 받았냐를 쭉 보시면은 인류의 기술이 어떤 식으로 진보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얼마 전에는 누가 받았어요? 노벨상. 작년에. 재작년에는 AI가 받았죠. 그죠? 작년에는 아닌가? 내가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에 헷갈리나? 지금 좀 받았는데 25년 노벨상 누가 받았어요? 음, 그렇죠. 25년에 작년. 그렇죠. 작년에 양자 역학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 양자 역학에서 받았냐면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 지금 양자 컴퓨팅이 눈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도체 터널링이라고 양자 터널링이라고 하는 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벌써 여러 수십 년 된 얘기예요. 반도체 나올 때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 시점에서 갑자기 양자역학 쪽에 상을 준다. 그거는 시기적인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노벨상이라는 게 무턱대고 그냥 뭐 이 기술이 좋아서 준다 이런 게 아니고 인류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앞으로의 미래와의 어떤 연관성을 봐서 준 재작년에 AI한테 준 이유도
AI, 뭐, 딥러닝이 나온 지 여러 수십 년 됐잖아요, 그래서. 예, 수십 년까지는 아닌데, 십수년 됐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재작년에 AI 줬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지금 AI가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류에 맞춰서 상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양자 쪽에 준 이유는 지금 양자 컴퓨팅이 곧, 물론 이제 지금 또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요즘. 일부 상용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군사용 목적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기초과학에서 쓰고 있긴 한데 조만간에 양자 컴퓨팅이 어느 쪽으로 커머셜 쪽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만간에 이제 상용화돼서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를 쓰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 젠슨왕은 뭐 30년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쓰기에. 그래서 2세대에 우리가 트랜지스터가 이제 개발되면서 실제 컴퓨터가 나온 거죠, 이제. 이 진공관 컴퓨터는 뭐 소위 말해서 컴퓨터 한 대가 그 여러분들 쓰고 있는 강의실 전체를 덮어야 될 정도의 아, 수준을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 크죠. 근데 트랜지스터는 작죠, 그죠? 예, 집적화가 되는 겁니다. 트랜지스터의 발전이 있었죠. IC로 집적이 가능해지면서 점점 더 작아지는 겁니다. 반도체 공정이 발전하면서 IC 형태로 되고 이 IC는 더 집적돼서 LSI, 라지 스케일이나 베리 라지 스케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VLSI. 이런 식으로 결국은 세대로 나누긴 했지만 핵심은 뭐다? 반도체의 집적 능력이 얼마나 발전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처리 속도도 이제 계속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는데, 올라간다는 게 이제 처리 속도가 짧아지는 거죠. 짧아지는데, 처리 양이 올라가고, 처리 속도가 짧아지는 이유, 처리 양이 올라가는 이유, 모든 것이 다 뭐다? 반도체 기술의 발전,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제 전용 스페셜 퍼포스 컴퓨터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 범용 컴퓨터, 제너럴 퍼포스 컴퓨터가 있습니다. 전용 컴퓨터는 뭐 군사용, 공장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가 되겠죠, 그죠? 시간이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